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국가체제 정비와 상호 교섭이라고 교과서에서는 39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좀 일단은 짧아요. 상대적으로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볼게요. 자, 일단 처음 만들어진 국가, 초기 국가라고 합니다. 초기 국가의 공통점이 있어요. 초기 국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거예요. 재정일치. 재정일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렇죠? 제사장의 역할과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청동기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같은 경우에 아주 그 당시에는 원료가 귀했기 때문에 지배층이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동기의 상당수가, 다 그렇진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제사를 지내는 데 쓰는 제사용품이었어요. 즉 제기였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지배층과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의식이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요. 중국의 초기와 국가였던 상나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갑골 문자죠. 갑골 문자. 거북이나 소뼈 이런 데다가 구멍을 뚫고 불에 찢어가지고 갈라지는 걸 보고서 신의 계시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칼로 막 새겨놓은 게 갑골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행위 이 자체가 제사와 그 다음에 종교적 권위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재정일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조선도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고조선은 무엇을 통해서 재정일치 사회를 알 수 있나요? 우리 고조선의 지배자를 우리가 단군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단군이 아니라 더 길죠. 단군 왕검이죠. 단군 왕검에서 단군은 종교적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자의 이름이 단군 플러스 왕검이라는 것은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또 일본의 아직 국가 이름을 일본이라고 하기 전이니까 일본의 야마타이국. 자, 일본의 야마타이국은 지배자가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이 히미코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 동아시아 국가들, 초기 국가들의 모습은 다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화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이런 초기 국가의 모습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서 체계적인 그 체제를 만들어집니다. 국가가 좀 정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가가 정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왕의 힘이 세져요. 서서히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왕위를 본격적으로 세습하게 돼요. 세습은 그냥 물려준다는 거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고 뺏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왕권 강화, 왕위 세습 이런 것과 함께 또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이런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강력해진 왕을 도와주는 관료 집단이에요. 관료가 뭔가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일을 도와주는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집단화돼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군대가 나타나서 왕을 물리적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이때 이 군대는 그냥 항상 있는 군대잖아요. 1년 내내 이제 군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대를 우리가 상비군이라고 해요. 상비군. 항상 존재하는 군대, 그래서 상비군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료제도와 상비군의 존재는 강력한 왕권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그러면 역사에서 공무원 집단이 체계적으로 움직였나요? 관료제 조직이 있었나요? 이런 거는 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 진나라 삼국을 통일한 그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공제도가 있었어요. 3명의 공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승상, 태위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요. 그 밑에 뭐 대부라고 불리는 다양한 또 미안해요. 구경이라고 불리는 9명의 중요한 또 국가 일을 하는 관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공구경제도라고 불러요. 삼공구경제도라고 부르고요. 아마 이거는 교과서 39페이지에 진의 통치 조직이라고 해서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고조선. 자, 우리의 고조선도 중국처럼 어떤 체계, 조직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건 없지만 가만히 보면 뭐 상이라든지 또는 경 같은, 그다음에 또 장군, 이러한 관직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직명이 있다는 것은 관료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방의 흉노도, 유목민족인 흉노도, 어떤 왕, 작은 왕이라서 소왕이라고 하는데요. 소왕이라든지 또는 1000명 정도, 1000가구 정도를 부하로 이끄는 우두머리, 그래서 천장이라고 불러요. 천장. 뭐 100가구 100명 그러면 100장이겠죠. 10이면 10장. 그쵸,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조직의 명칭, 그 다음에 우두머리의 명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가가 발전하면서 이런 관료 조직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한 그 조직을 갖게 된 왕은 당연히 자기가 사는 동네 말고 더 넓은 동네를 체계적으로 지배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지방을 체계적으로 잘 지배하기 위해서 지방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봐둬야 될 것은, 그래서 요 지방 행정제도죠. 이게 이제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오늘의 두 번째 1번 문항이 아니라 두 번째 문항의 질문을 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중국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 지방제도를 설명할 건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나라의 것입니다. 주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주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기억이 나야 됩니다. 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은 봉건제가 기억이 나야 돼요. 자, 봉건제,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뭐냐? 유럽의 봉건제, 뭐 남학생들 뭐 기사 나오고 이런 거 어렸을 때 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39페이지 활동하기 2번에 자료 그림을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봉건제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주나라의 왕이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는 국가의 가운데 지역을 지배를 합니다. 주왕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이 부분은요. 자, 그런데 이 주변
주왕이 사는 이 변두리 지역 있죠. 변두리 지역은 더 변두리로 가면은 이제 유목민족 같은 이민족이 있어요. 더 변두리에는 걔네가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직접 맞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쳐들어오는 공간에 자신의 부하들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칼 맞아 죽어라 이러면 안 되니까 땅도 좀 주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주변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주왕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 지역을 스스로 지배하는 체제, 이게 봉건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 지방의 특정 부분을 네가 저기 해라고 해서 맡은 사람,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후라고 부를 거예요. 제후. 그럼 여기는 제후가 있는 거예요. 제후가. 그럼 여기도 제후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다 제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제후와 주왕 간에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주왕은 제후한테 야, 네가 이 동네 제후야. 이 동네 네가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임명을 해줍니다. 임명을 해주고요. 대가로 그래서 제후는 이 동네 있죠. 이 동네를 야, 왕이 나한테 이 동네 지배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지배할 거야. 그래서 지가 스스로 자치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후는 이 지역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요. 주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아들이나 이렇게 물려줘요. 그 지위를. 그래서 세습하고 자치적으로 그 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대가로 제후는 주왕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갖다 줘야 되고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군사적인 도움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왕과 대화를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정치적 조언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조근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시스템이 이제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인데 교과서에는 아마 그 주왕이 분봉했다라고 했어요. 분 나눠줬다. 봉토를 봉이 나눠준 땅을 말해요. 봉은 나눠준 땅을 말하고 분은 나눠줬다. 그러니까 왕이 땅을 나눠줬다 이런 뜻입니다. 분봉이라는 것은 교과서 그 활동하기 2번 자료 1에 주의 봉건제에 나와 있는 자그마한 글씨로 분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건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왕이 그럼 제후를 누구를 임명했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예요. 자신의 친척을 임명했어요. 친척을 제후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형적으로 혈연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봉건제도다. 혈연적 봉건제도의 특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을 제후로 임명했는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종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언급했으니까 지난번 강의 3강인가요?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진나라의 군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건제도의 단점은요. 혈연에 입각한 끈끈한 가족관계였어요. 그런데 혈연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멀어지죠. 여러분들 8촌 형제가 있으면 8촌 형제를 1년에 몇 번 볼까요? 요새 거의 안 보지도 않나요? 선생님도 8촌 형제 안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이죠. 하지만 4촌은 좀 볼 수 있죠. 그쵸? 8촌만 해도 잘 안 봐요. 거기서 더 멀어지면 이건 사실상 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주나라의 봉건제 단점은 시간이 멀어질수록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 왕의 힘이 약해지면 그런 결속력이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망할 때 보면 제후들이 주왕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나라는
야, 이게 나눠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제후들이 왕의 명령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봉건제를 하지 않아요. 왕의 말을 직접 안 들으니까 걔네들한테 나눠줄 수 없이 내가 직접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나라는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황제가 있으면요. 황제가 있고요. 이 황제가 지방을 몇 개로 막 쪼개요. 몇 개로 막 쪼개고 쪼갠 데에다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지방관을 보냅니다. 근데 그 지방을 어떻게 쪼갰냐면요. 몇 개의 군으로 쪼갰어요. 군. 예를 들어서 뭐 땡땡군, 그렇죠? 쪼갰어요. 그리고 이 군 밑에는 군을 다시 몇 개의 현으로 쪼갰어요. 몇 개의 현으로 쪼갰어요. 뭐 땡땡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을 군과 현으로 쪼갰다고 해서 군현제도라고 부르고요. 이 군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가 이제 군수, 군의 머리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현에 파견된 지방관을 현령 이렇게 부릅니다. 뭐 군수나 현령 명칭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명령도 황제가 직접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나눈 것, 이렇게 직접 지배하는 체제, 이게 군현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봉건제랑 군현제의 차이점은 봉건제는 간접적 지배 방식이고 군현제는 직접적 지배 방식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은 황제가 지방 곳곳을 직접 지배하는 형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황제의 국가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더라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힘이 센 황제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진시황 정도의 힘이 센 황제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잖아요. 진나라가 망해요. 자, 그래서 한나라의 군국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살펴볼게요. 자, 이 한나라는 이제 군국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가 되다가 계속된 건 아니고 나중에 이게 군현제도로 바뀌어요. 진나라의 군현제도 같은 군현제도로 바뀝니다. 그럼 군현제는 이제 진나라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군국제만 설명하면 되겠죠. 한나라의 군국제는 어떤 형식이냐면은 주의 봉건제와 진의 군현제를 섞어 놓은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림을 그려서 따진다면 한나라의 황제가 일정 지역을 직접 지배합니다. 직접 지배하죠. 그리고 그 지배하는 지역에는 이제 군이나 그 밑에 현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군을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또 현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는 게 군현제. 진나라의 군현제를 중국 전체가 아니라 황제의 지배 범위에 한정해서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있죠. 이 나머지 지역은 제후를 임명을 해요. 이렇게 제후를 막 임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후를 임명을 해서 제후가 또 봉건제적 성격으로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후가 있는 봉건제의 성격과 그다음에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군현제의 성격이 섞였어요. 그래서 군국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후가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의 국이거든요. 그래서 군국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왜 성립이 됐냐면요. 한나라를 만든 한을 처음 만든 나라 이 황제는요. 힘이 진의 시황제처럼 엄청 세가지고 힘으로 다 때려잡아가지고 한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힘은 어느 정도 있지만 조금씩 힘이 있는 애들을 조금씩 모았어요. 모아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나니까 힘센 애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걔네들의 그런 기존 세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배신하면 어떡하지? 얘가 나를 저기 배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항상 있죠. 그래서 역대 황제들은 조금씩 이런 제후들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거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나라 이제 무제 때가 되면은 사실상 뭐 국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제후가 지배하는 지역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사실상 이 군국제의 모습이 없어지고 군현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제 때가 되면 군현제로 바뀌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여기 군국제의 모습이고요. 그럼 이 군국제의 모습의 특징은요. 봉건제도하고 군현제도의 모습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두 번째 문제 숙제로 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는요. 뭘 써야 되냐면은 군현제와 군국제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군현제와 군국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40페이지. 자, 40페이지에 가면 국가 간의 상호 교류와 전쟁이라고 나오는데요. 초기에 이제 그 국가들의 전쟁,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한 전쟁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의 중심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나라의 전쟁 때문에 동아시아 세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초기에는 이제 북쪽에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어요. 만리장성 밑에 있죠. 위에 있죠. 다음에 한나라가 있어요. 이 한나라는 이제 처음 황제인 한고조 때 이 흉노하고 한나라가 붙어 싸웠어요. 평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했는데 한나라 고조가 포위당해가지고 굴욕적인 항복까지는 아니고 사실상 항복이죠.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 고조를 풀어줍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도망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흉노가 일부러 도망가게 도와준 거니까요. 한나라에서 흉노의 막대한 양의 경제적인 것을 많은 돈 되는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납이라고 하는데 매년 공납을 갖다 줘요. 공납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대로 따로 하지만 즉 그래서 한나라는 평화를 흉노가 쳐들어오지 않는 평화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산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상했죠. 그 다음에 옆에 동쪽으로 쭉 가면 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때 고조선은 위만의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위만의 고조선은 한반도 남부 지역의 진이라고 하는 나라, 진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자, 진이라고 통칭되었던 한반도 남부의 세력들, 그 다음에 중국, 그렇죠? 이런 지역의 가운데에 딱 박혀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 남부나 일본, 그 다음에 한반도 동부의 동해 이런 지역과의 교역을 중개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 고조선과 흉노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손을 잡고 한나라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에 한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돈 갖다 바치는 삥 뜯기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힘을 점차 모아서 변화가 되는데 이런 체제가 변화가 되는데 언제 변화가 되냐면은 무제 때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시간이 지나서 한나라가 무제 때다.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한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흉노에 대한 전쟁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이쪽에 쓸게요.
자, 흉노에 대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33년경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냥 계속 전쟁을 해요. 자, 그 흉노는 실은 원래 좀 북쪽에 살던 애들인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사방으로 퍼지면서 남쪽으로도 많이 내려와 살았어요. 한나라 국경 근처까지도. 그 사이에 이제 흉노와 한나라 사이에 이제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이제 넘나들면서 흉노 애들이 한나라에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에서 흉노와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흉노를 결국 쫓아냅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 북쪽으로 막 쫓아내 버리고요. 그 고비 사막에 우리 딸이 불러가지고 잠깐만. 자, 그래서 내가 들어야지.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 쫓아냅니다. 몰아내고요. 이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수비를 하기 위해서 간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간수 지역은 중국으로 치면 서북부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이 지역을 새로 넓히고 여기에 이제 군현을 설치하죠. 새로 확장한 지역이니까 지방제도인 군과 현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는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죠. 흉노 이제 여기까지 막 내려와서 설계치던 활치던 흉노 애들을 이제 쫓아낸 거잖아요. 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군인들을 많이 파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둔전을 설치를 해요. 둔전은 뭐냐면요. 밭을 주는 건데 밭전자예요. 밭을 주는 건데 누구한테 주냐면 군인한테 줘요. 군인한테 이 간수 지역에 밭을 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밭을 받아서 먹고 사는 애들은 다름 아닌 군인인 거죠. 그래서 병농일치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사실상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긴 군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 곧 군인이니까 군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 흉노가 이렇게 쉽게 졌냐? 그렇지 않아요. 기원전 133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계속 전쟁해가지고 겨우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무죄가 죽은 다음에는 흉노가 다시 힘이 세져가지고 다시 공납 갖다 바쳐요. 돈 주고 또 사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이 모자랐던 한나라는 주변 지역을 먼저 흉노와 손을 잡을 만한 사람들, 국가들을 먼저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는 고조선이죠. 고조선. 안 보이나요? 고조선. 고조선을 미리 공격을 해가지고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해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워볼까요? 한해 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또 경제적으로 전쟁을 많이 하면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유로 다양한 정책, 철과 소금을 국가가 직접 판매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남쪽에 또 물산이 풍부한 동네를 또 쳐들어갑니다. 남쪽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기원전 111년에 남비엣, 이건 순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시간 순서대로 한 건 아닌데, 자, 남비엣이 멸망이 됩니다. 멸망 이후에 남비엣 이 북부 베트남 지역은 한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방팔방에 전쟁을 걸어가지고 온 동네에 전쟁을 하고 다닌 황제가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흉노를 사방에서 협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았어요. 고조선은 도움은 안 되는 애들이니까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사람 한 명을 보냅니다. 야, 친구를 찾아와. 흉노를 공격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와라고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의 목적지는 서쪽에 있는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예요. 대월지라고 불리는 서쪽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이런 땅을 서역 이렇게 불렀거든요.
대월지라는 나라에 가면 이 대월지하고 손을 잡아서 사방에서 이렇게 흉노를 공격하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사람을 보냅니다. 간 사람의 이름은 장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자, 한나라 부제의 명령을 받고 서역을 갔다 온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을 잘 쓰세요. 정답은 장건이겠네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왔다 갔어요. 물론 대월지하고 협상을 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손을 잡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간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길이 이제 비단을 사고 팔았던 길에서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비단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30분이 어느새 넘어갔네요. 선생님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2개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볼게요.